옛날 옛적 청주의 어느 마을 그곳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다리 월련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는 월련교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기와집, 바로 청주 땅 최고 부자인 오 진사의 집이 있었지요. 그 두 곳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아리따운 다리 밑에 웬 허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라버니 옆으로 좀 좁단 말이야. 나는 이미 무릎도 구부리고 있는 걸 얼마나 더 가라고. 그곳은 다름 아닌 부모 잃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자야지. 얼른 안 자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는다. 으악, 알겠어요, 왕초. 그리고 그곳에는 왕초라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수. 나이는 20. 사실 왕초라고 하지만 아이들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어린 총각이었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는 왕초가 되어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박수가 여느 날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데 그때 움막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다리 뜨도록 안 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왕초, 여기 버려진 아기를 데려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의 품엔 웬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동냥을 하다가 다리 위 오 진사댁을 지나가는데 그 집 대문 앞에서 아기가 울고 있지 뭐야. 놀라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혹시나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되어 데려왔어. 아이가 쭈뼛대며 말하니 박수는 우선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기껏 재워놨던 아이들이 일어나 아기를 들여다보았지요. 왕초, 얘도 우리처럼 버려진 애야? 이 갓난아기가 버려졌다고. 왕초, 우리가 이 아기의 가족이 되어주자. 왕초, 가족하면 안 돼. 응. 하지만 박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형편의 갓난아기를 키워야 한다니. 박수는 우선 아이들을 재우며 말했지요. 일단 너희는 어서 자도록 해. 빨리 안 자면 아기도 안 키운다. 아, 알았어. 빨리 잘게. 다음 날 아침, 박수는 해가 뜨자마자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나온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다리 위 오 진사의 집이었지요. 박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얼마 안 가 성난 발구르는 소리와 함께 오첨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아침부터 문을 두드려? 그러자 박수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내밀며 말했지요. 어르신, 이 아기가 어르신 댁 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희 아이가 대문을 두드렸다고 하던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오첨지는 고개만 떼꼼 내밀어 아기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뭐야? 갑자기 조용해지길래 호랑이가 물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됐고, 우리 집에 있었든 말든 나보고 뭘 어쩌라고. 마침 잘 됐네. 어차피 내 손에 들어갔으니 피차버려진 처지에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잘 살아보라고. 하. 아무리 제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를 이리 차갑게 내쫓다니 박수는 화가 났습니다. 저 고약한 영감, 천벌 받아라. 하지만 이내 그는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어쩌지? 배 골고 사는 처지에 갓난쟁이를 키울 수도 없고. 박수는 결국 아기를 관아에 데려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시키고자 움막으로 들어가는데 자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일어나 그를 반겨주었지요. 왕초 어디 갔었어? 일어났는데 왕초랑 아기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아기 따뜻하라고 불도 피워놨어. 나는 오늘 아기한테 죽을 써줄 쌀을 좀 동냥하러 가려고. 히 신난다.
우리가 아기를 잘 키워주자.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어찌 이리 부모처럼 따뜻한지 아이들은 서로 아기를 품에 안으려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박수는 다짐했지요. 그래. 이 아기 우리가 키우자. 그날부터 박수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맨 채 동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기 옷이나 양말을 동량해 왔지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벅찬 하루하루, 갓난아기까지 키우려니 더욱 힘들었지만 깨르르 웃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 고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수는 그날도 동량을 다니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동량을 나갔던 아이들도 하나둘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했지요. 왕초, 움막 앞에 웬 여인이 서성거리던데? 형. 설마 그 젊은 여자 말하는 거야. 나도 봤었는데. 그 하얀 저고리 입은 언니 말하는 거 맞지? 나도 봤어. 그 무렵 근처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웬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움막 주위를 서성이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몸을 숨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박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기의 어미라는 것을 말이지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버리다니. 박수는 여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요. 이에 박수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에 불을 켜고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왕초. 나 오는 길에 그 여인 또 봤어. 어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여인은 박수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요. 못된 것, 제 자식을 버리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보지. 발재간이 어찌나 빠른지 한 번을 못 보는구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짐승까지 모두 잠에 든 그 시각, 보름달이 높게 떠오른 지도 한참이건만 무슨 일인지 아기는 좀처럼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 요즘 계속해서 동량에 실패한 탓에 아기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에 박수는 제 가슴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삼신할미는 참 무심도 하십니다. 어찌 이 어린 것을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였지요. 흑. 순간 움막 밖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박수가 황급히 뛰쳐나가 보니 다리 위에는 웬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찾았다. 드디어 소문 속 여인을 발견한 박수는 몸을 날려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개 섞어라. 저 못된 것. 여인은 놀라 황급히 다리를 건너갔지만 분노에 찬 박수를 따돌리기는 쉽지 않았지요. 그렇게 마침내 박수는 여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멈춰라. 이 여자야. 자식을 버려놓고 지금까지 잘도 살아왔구나. 어디 한번 내 얼굴 좀 보자. 헉.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어미는 바로 마을 최고 미녀라 불리는 훈장 외동딸 소아 씨였으니까요. 박수는 놀란 것도 잠시 우선 소아 씨를 움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씨가 정녕 이 아이의 어미가 맞습니까? 그러곤 물었지만 소아 씨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수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받아들더니 저고리를 들어 아기에게 젖을 물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이내 배불리 먹은 아기가 잠에 들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훈장의 무남동녀 외동딸 소아 씨,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박 훈장은 어미를 잃은 딸을 위해 새장가도 들지 않고 마을을 옮겨다니며 훈장일의 딸을 키웠지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일까? 처녀가 된 소아 아씨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미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 부녀가 청주에 자리 잡자 마을엔 그녀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이에 혼담이 물밀듯이 몰려왔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는 그 어떤 혼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정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 도련님, 보고 싶었사옵니다. 그녀의 정인은 다름 아닌 오첨지 댁 셋째 아들 오석 도령이었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과 달리 곳간이 가득 찼어도 인심은 바닥이었던 오진사.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르게 오석 도령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오는 길에 예쁜 꽃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낭자의 아름다움을 담기엔 한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낭자 생각이 나서. 도련님, 너무 아름다워요. 참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그녀가 오석 도령에게 사랑에 빠진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남모를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는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어머, 도련님도요? 저도 어머니께서 저를 낳다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가끔 개울가에 가서 제 얼굴을 보며 말하곤 했어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며 내 어느 부분이 어머니를 닮았을지 상상해왔습니다.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낭자뿐이로군요.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은 건 도련님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이내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낭자, 제가 왜 낭자를 이곳으로 오시라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 월영교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연인이 함께 다리를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낭자와 함께 걸어 우리의 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시라 하였지요. 도련님, 너무 좋사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해요. 그러던 지난 겨울 소아 씨의 집에는 한 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아야, 숙부님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그곳에 가봐야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 아비만 얼른 다녀올 터이니 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이에 박훈장이 딸만 홀로 두고 떠났으니 소아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이십니까? 이에 다급히 문을 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찾아온 이는 박훈장이 아닌 그녀의 정인 오석 도령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추운 날 낭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어 발걸음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석 도령은 걱정되는 마음에 한달음에 그녀의 집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마음이 불편했지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밤이 늦었는데 이리 찾아오시면 밤늦게 낭자 혼자 있다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염려되어 왔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이만 돌아갈까요? 긴 시간 걸어오느라 손발이 꽁꽁 얼긴 했지만 그래도 가지요. 아닙니다. 잠깐 몸 좀 녹이고 가시죠. 얼른 가서 따뜻한 숭늉 좀 내오겠습니다. 소아는 어쩔 수 없이 오석 도령을 방에 들였습니다. 그러곤 숭늉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눈보라가 그쳤지요. 이에 소아가 말했습니다. 몸도 다 녹았고 날씨가 개었으니 이제 돌아가시면 어떠실런지요? 오늘 하루만 이곳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주무시고 간다니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지요. 사실 오늘은 제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군요. 예. 어머님의 기일이라면 어서 가서 제사를 모셔야지 어찌 여기 계시는 겁니까? 사실 낭자께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띄어 밤을 보내게 된 여종이었지요. 그렇게 제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첩도 되지 못한 채 돌아가셨으니 저는 남들 앞에서 어머니의 기일조차 챙기지 못하지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오늘만큼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군요. 오석도령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소아는 차마 그런 글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오석도령을 꼭 안아주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있으시지요. 오석도령은 서럽게 울며 소아에게 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엔 뜨거운 감정이 일었지요. 이에 오석도령은 소아의 저고리끈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소아 낭자, 그런데 그 순간 소아는 오석도령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알지만 저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 제가 이리 밤을 보내선 아니 될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령교도 함께 건 사이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낭자뿐입니다. 반드시 낭자와 혼인을 할 것이니 미리 밤을 나눈들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께서 혼인을 약조하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직도 아버님께 혼사를 말씀하지 않으시는지요? 말씀드렸듯 저는 서자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하지만 그날도 곧 머지 않았습니다. 정녕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소아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석도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문고리에 새끼줄을 걸었지요. 낭자께서 제 진심을 외면하신다면 차라리 어머니의 곁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지요. 그러곤 줄을 제 목에 걸려 하자 놀란 소아가 황급히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믿어요. 사랑합니다. 도련님. 낭자, 그렇게 두 사람은 눈보라가 내리치던 겨울밤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달이 올 때까지 소아를 품에 안고 있던 오석도령은 꽃피는 춘삼월에 혼례를 올리자는 약조를 남기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소아는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지요. 이 아이가 오석도련님의 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박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석도련님이 서자라 하셨지요. 제가 알기론 오석도련님은 서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늦둥이로 태어나 천대는커녕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걸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오석도련님은 보름 후에 강 건너 박판서 댁따님과 혼례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소아는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서자라는 것도, 심지어 혼례를 하자는 것도 그저 저를 안기 위한 술수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배는 이미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추운 날 숙부님 댁에 다녀오신 아버지는 심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마셨지요. 그 탓에 저는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서방도 없는 여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에 오진사 댁에 아기를 놓고 왔는데 도련님은 끝까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제가 다시 아기를 데려가려는데 그때 당신이 나타나 아기를 안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제 아기가 이리 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아는 말을 마치자마자 폭포 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수는 아무 말 없이 서럽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그러곤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한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잊을 수 없던 그날 밤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아이들은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었지요. 오늘 오진사 댁 셋째 아들 혼례 날이지. 맞아.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좋아. 나는 오늘 가서 소고기 산적이랑 잡채랑 다 먹을 거야. 오늘은 바로 오석도령의 혼례 날이었습니다. 평소 오첨지에게 밥 빌러 갔다가는 쪽박 깨지기 십상이지만 잔칫날만큼은 달랐으니
아이들은 잔치상을 얻어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 있던 것이지요. 이에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첨지 댁으로 달려갔지만 박수만큼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자식. 소아 씨와 아기를 버려두고서 박수는 아기를 안은 채 다리 건너 오첨지 댁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굶주린 박수의 몸은 점점 오첨지 댁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배 골코 사는 처지에 이런저로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법이었으니 그는 결국 오첨지 댁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수가 안에 들어가자 그곳은 풍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판서 댁이랑 사돈을 맺다니 참으로 경사났네 그려. 허, 감사합니다. 오석이, 한눈 팔 생각 말고 새색시랑 잘 살아야 하네. 아이고, 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혼인도 전부터 색시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색시만 보며 살아갈 겁니다. 돈은 많지만 이렇다 할 벼슬이 없던 오진사. 그런데 명문가 출신의 사돈과 연을 맺게 되었으니 첨지부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수는 그런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잔치상을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화려한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례상 앞에 서 있는 오석도령을 향해 연지곤지를 찍은 아리따운 색시가 나타나자 오석도령은 입이 귀에 걸린 듯 활짝 웃어댔지요. 박수는 닭다리를 뜯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쳇, 재수 없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과 달리 혼례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절을 하고선 이내 예주를 나누려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혼례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웬 머슴이 다급히 뛰어와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이 좋은 날 대체 웬 소란이더냐. 그것이 앞마당 곳간에서 웬 처녀가 문고리에 목을. 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혼례날 신랑 집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에 오첨지댁 식구들과 사돈, 하객들은 모두 곳간으로 뛰어갔지요. 그러자 그곳엔 한 처녀가 새끼줄을 문고리에 걸고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소아 씨였지요. 저게 무슨... 으악.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서 저것을 끌어내려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콜록. 다행히도 아씨의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웬 아이 둘이 나타나 한 녀석은 아씨를 부축하고 한 녀석은 나드로 새끼줄을 끊어 그녀를 구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잔치는 엉망이 된 뒤였습니다. 사돈은 제 딸을 급히 가마에 태우며 말했지요. 세상에, 별 해괴 망측한 일이 다 있구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가? 됐고, 괜히 우리 집까지 부정 탈까 겁나네. 이번 혼례는 없던 일로 하세. 그러곤 떠나가 버리니 오 진사는 꿈에 그리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뭐들 하느냐? 우리 집안을 망치려든 저 못된 것을 어서 관하로 끌고 가거라. 저 고약한 것. 경사스러운 나를 망치려 들다니 도대체 어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오첨지가 소아를 관하로 끌고 가자 사또는 그녀를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소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사또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사또, 제가 어찌하여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소아는 그동안의 사연을 사또에게 모두 고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관아엔 침묵만이 맴돌았지요. 그런데 그때 사도가 침묵을 가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오석, 그놈을 냉큼 잡아오거라. 잠시 후 새신랑 오석도령이 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이를 본 오진사는 사정사정하며 말했지요. 사또,
어찌하여 저 부모도 없는 것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것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 아들과 혼인하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것의 말이 사실이란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아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첨지의 말이 맞다. 내가 오석과 정인이었다는 증거가 있더냐? 도련님께서 제게 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월연교도 걸었었지요. 그런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보다 뚜렷한 증거는 없더냐? 이에 소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오석도령이 신이 나섰지요. 저 여우 같은 거.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앞길을 막는구나. 무엇 하십니까, 사또? 어서 저 못된 것을 벌하시지요. 증거가 없으면 내 말을 믿어줄 수가 없구나. 이에 사또 또한 어쩔 수 없이 소아에게 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동원에 나타났지요. 증거가 없긴 왜 없습니까? 여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박수였습니다. 박수는 사또에게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보여주며 말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관아에는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오석도령과 똑 닮아 있었으니까요. 일이 아비와 똑같이 생겼다니 더 이상 증거는 필요가 없구나. 안 되겠다. 여인을 홀려 순결을 빼앗고 제 자식을 버린 오석, 내 놈에게. 이에 사도가 오석도령에게 벌을 내리려는데 그때 겁에 질린 오석도령이 사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쳤습니다. 아이고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 불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수아와 밤을 보냈지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긴 줄 알았다면 진작 혼인을 했겠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애타게 도련님을 찾았는데. 됐고. 그럼 이제라도 혼인을 올리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니 혼인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오석도령의 말에 사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럼 되겠구나. 그래.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것이겠지. 그런데 갑자기 소아가 말했지요. 해결이 되긴 뭐가 되었답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오석 도련님의 아기라 한들 저는 저 사람과 혼례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기의 아비가 꼭 지아비가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련님은 아비로서의 노릇만 하게 해주시지요. 그러자 사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아기의 아비가 꼭 지아비가 될 필요는 없는 법이지. 허나 한번 제 자식을 버린 놈이 또 버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 아비 노릇은 지금 한 번에 다 해야 할 것이야. 그러니 오 진사 부자는 듣거라. 너희는 사흘 내로 논 100마지기와 돈 1000냥을 수아에게 주도록 하라. 수아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선 동원을 나왔습니다. 안에선 아우성치는 오시 부자의 외침이 메아리 쳤지요.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수아는 그런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박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은요.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박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날 소아의 울음이 멈추자 박수는 그녀에게 물었지요. 그렇다면 아씨는 앞으로 어찌하고 싶으십니까? 오석 도련님과 혼인하여 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파렴치한과 혼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제 아기와는 함께 살고 싶지요. 허나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어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소아의 말에 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오석 도련님께 같은 방법으로 돌려줍시다. 혼례 날 아씨께서 곳간으로 가셔서 그가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하시지요. 아, 혹여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아씨를 구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소아는 오씨 부자에게서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이에 혼자서도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녀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소아뿐만이 아니었지요. 너희가 우리 아기의 가족이 되어 주었지? 그렇다면 너희는 모두 나의 가족이란다. 내가 이제 너희의 가족이 되어 줄 테니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살자꾸나. 와, 우리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이내 소아는 박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리 잘 살 수 있던 것은 모두 박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치 없게도 박수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지요? 예, 아씨. 편히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꿈은 이뤘지만 이 아이가 아비 없이 자랄 것은 속상합니다. 부디 이 아이의 아비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여자 혼자선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말이지요. 아씨. 박수는 마을 최고의 미녀 소아 씨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부자가 되었으니 그는 월연교 및 운막 생활을 청산하고 기와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에 박수는 간단한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 다리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소아 씨가 다가와 말했지요. 정리는 하셨습니까? 예, 그리 오래 살았는데도 짐은 별로 없더군요. 짐을 정리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월연교를 걷게 되었습니다. 박수는 소아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그거 아십니까? 사실 지난날 부인께서 처음 우리 마을에 오셨을 적에 부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었답니다. 저 아름다운 아씨와 혼인하고 싶다고 소원했었는데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그러시답니까? 생각해보면 지난날 서방님께 쫓겨 도망칠 때 저희는 보름달이 뜬 날 밤 이 다리를 함께 건넜었지요. 아마도 그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건 아닐까 합니다.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더니 정말 그 전설이 맞나 보네요. 정말 그런가 보군요. 일평생 이 다리 밑에 살면서 그 전설을 믿은 적이 없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사랑합니다. 부인.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그렇게 박수는 소아 씨의 손을 잡고 다시금 월연교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두 사람. 그렇게 월연교 및 옛날 옛적 청주의 어느 마을 그곳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다리 월연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는 월연교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기와집, 바로 청주 땅 최고 부자인 오 진사의 집이 있었지요. 그 두 곳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아리따운 다리 밑에 웬 허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라버니 옆으로 좁단 말이야. 나는 이미 무릎도 구부리고 있는 걸 얼마나 더 가라고. 그곳은 다름 아닌 부모 잃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자야지. 얼른 안 자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는다. 으악 알겠어요 왕초. 그리고 그곳에는 왕초라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수. 나이는 20. 사실 왕초라고 하지만 아이들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어린 총각이었지요.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는 왕초가 되어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박수가 여느 날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데 그때 운막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다리 뜨도록 안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왕초, 여기 버려진 아기를 데려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의 품엔 웬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동냥을 하다가 다리 위 오 진사댁을 지나가는데 그 집 대문 앞에서 아기가 울고 있지 뭐야. 놀라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혹시나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되어 데려왔어. 아이가 쭈뼛대며 말하니 박수는 우선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기껏 재워놨던 아이들이 일어나 아기를 들여다보았지요. 왕초, 얘도 우리처럼 버려진 애야? 이 갓난아기가 버려졌다고. 왕초, 우리가 이 아기의 가족이 되어 주자. 왕초, 가족하면 안 돼. 응. 하지만 박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형편의 갓난아기를 키워야 한다니. 박수는 우선 아이들을 재우며 말했지요. 일단 너희는 어서 자도록 해. 빨리 안 자면 아기도 안 키운다. 아, 알았어. 빨리 잘게. 다음 날 아침, 박수는 해가 뜨자마자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나온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다리 위 오 진사의 집이었지요. 박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얼마 안 가 성난 발구르는 소리와 함께 오첨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아침부터 문을 두드려? 그러자 박수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내밀며 말했지요. 어르신, 이 아기가 어르신 댁 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희 아이가 대문을 두드렸다고 하던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오첨지는 고개만 떼꼼 내밀어 아기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뭐야? 갑자기 조용해지길래 호랑이가 물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됐고, 우리 집에 있었든 말든 나보고 뭘 어쩌라고. 마침 잘 됐네. 어차피 내 손에 들어갔으니 피차버려진 처지에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잘 살아보라고. 하. 아무리 제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를 이리 차갑게 내쫓다니 박수는 화가 났습니다. 저 고약한 영감, 천벌 받아라. 하지만 이내 그는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어쩌지? 배 골고 사는 처지에 갓난쟁이를 키울 수도 없고. 박수는 결국 아기를 관아에 데려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시키고자 움막으로 들어가는데 자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일어나 그를 반겨주었지요. 왕초 어디 갔었어? 일어났는데 왕초랑 아기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아기 따뜻하라고 불도 피워놨어. 나는 오늘 아기한테 죽을 써줄 쌀을 좀 동냥하러 가려고. 히 신난다. 우리가 아기를 잘 키워주자.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어찌 이리 부모처럼 따뜻한지 아이들은 서로 아기를 품에 안으려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박수는 다짐했지요. 그래, 이 아기 우리가 키우자. 그날부터 박수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맨 채 동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기 옷이나 양말을 동냥해 왔지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벅찬 하루하루, 갓난아기까지 키우려니 더욱 힘들었지만 깨르르 웃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 고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수는 그날도 동냥을 다니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동냥을 나갔던 아이들도 하나둘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했지요. 왕초, 움막 앞에 웬 여인이 서성거리던데? 형, 설마 그 젊은 여자 말하는 거야. 나도 봤었는데. 그 하얀 저고리 입은 언니 말하는 거 맞지? 나도 봤어. 그 무렵 근처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웬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움막 주위를 서성이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몸을 숨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박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기의 어미라는 것을 말이지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버리다니. 박수는 여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요. 이에 박수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에 불을 켜고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왕초, 나 오는 길에 그 여인 또 봤어. 어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여인은 박수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요. 못된 것, 제 자식을 버리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보지. 발재간이 어찌나 빠른지 한 번을 못 보는구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짐승까지 모두 잠에 든 그 시각, 보름달이 높게 떠오른 지도 한참이건만 무슨 일인지 아기는 좀처럼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 요즘 계속해서 동량에 실패한 탓에 아기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에 박수는 제 가슴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삼신할미는 참 무심도 하십니다. 어찌 이 어린 것을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였지요. 흑. 순간 움막 밖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박수가 황급히 뛰쳐나가 보니 다리 위에는 웬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찾았다. 드디어 소문 속 여인을 발견한 박수는 몸을 날려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개 섞어라. 저 못된 것. 여인은 놀라 황급히 다리를 건너갔지만 분노에 찬 박수를 따돌리기는 쉽지 않았지요. 그렇게 마침내 박수는 여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멈춰라. 이 여자야. 자식을 버려놓고 지금까지 잘도 살아왔구나. 어디 한번 내 얼굴 좀 보자. 헉.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어미는 바로 마을 최고 미녀라 불리는 훈장 외동딸 소아 씨였으니까요. 박수는 놀란 것도 잠시 우선 소아 씨를 움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씨가 정녕 이 아이의 어미가 맞습니까? 그러곤 물었지만 소아 씨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수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받아들더니 저고리를 들어 아기에게 젖을 물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이내 배불리 먹은 아기가 잠에 들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훈장의 무남동녀 외동딸 소아 씨,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박 훈장은 어미를 잃은 딸을 위해 새장가도 들지 않고 마을을 옮겨다니며 훈장일의 딸을 키웠지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일까? 처녀가 된 소아 아씨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미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 부녀가 청주에 자리 잡자 마을엔 그녀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이에 혼담이 물밀듯이 몰려왔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는 그 어떤 혼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정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 도련님, 보고 싶었사옵니다. 그녀의 정인은 다름 아닌 오첨지 댁 셋째 아들 오석 도령이었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과 달리 곳간이 가득 찼어도 인심은 바닥이었던 오진사.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르게 오석 도령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오는 길에 예쁜 꽃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낭자의 아름다움을 담기엔 한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낭자 생각이 나서. 도련님, 너무 아름다워요. 참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그녀가 오석 도령에게 사랑에 빠진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남모를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낭자는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어머, 도련님도요? 저도 어머니께서 저를 낳다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가끔 개울가에 가서 제 얼굴을 보며 말하곤 했어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며 내 어느 부분이 어머니를 닮았을지 상상해왔습니다.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낭자뿐이로군요.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은 건 도련님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이내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낭자, 제가 왜 낭자를 이곳으로 오시라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 월영교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연인이 함께 다리를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낭자와 함께 걸어 우리의 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시라 하였지요. 도련님, 너무 좋사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해요. 그러던 지난 겨울 소아 씨의 집에는 한 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아야, 숙부님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그곳에 가봐야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 아비만 얼른 다녀올 터이니 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이에 박훈장이 딸만 홀로 두고 떠났으니 소아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이십니까? 이에 다급히 문을 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찾아온 이는 박훈장이 아닌 그녀의 정인 오석도령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추운 날 낭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어 발걸음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석도령은 걱정되는 마음에 한달음에 그녀의 집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마음이 불편했지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밤이 늦었는데 일이 찾아오시면 밤늦게 낭자 혼자 있다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염려되어 왔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이만 돌아갈까요? 긴 시간 걸어오느라 손발이 꽁꽁 얼긴 했지만 그래도 가지요. 아닙니다. 잠깐 몸 좀 녹이고 가시지요. 얼른 가서 따뜻한 숭늉 좀 내오겠습니다. 소아는 어쩔 수 없이 오석도령을 방에 들였습니다. 그러곤 숭늉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눈보라가 그쳤지요. 이에 소아가 말했습니다. 몸도 다 녹았고 날씨가 개었으니 이제 돌아가시면 어떠실런지요? 오늘 하루만 이곳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주무시고 간다니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지요. 사실 오늘은 제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군요. 예. 어머님의 기일이라면 어서 가서 제사를 모셔야지 어찌 여기 계시는 겁니까? 사실 낭자께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띄어 밤을 보내게 된 여종이었지요. 그렇게 제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첩도 되지 못한 채 돌아가셨으니 저는 남들 앞에서 어머니의 기일조차 챙기지 못하지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오늘만큼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군요. 오석도령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소아는 차마 그런 글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오석도령을 꼭 안아주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있으시지요. 오석도령은 서럽게 울며 소아에게 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엔 뜨거운 감정이 일었지요. 이에 오석도령은 소아의 저고리끈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소아 낭자. 그런데 그 순간 소아는 오석도령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알지만 저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 제가 이리 밤을 보내선 아니 될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월영교도 함께 건 사이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낭자뿐입니다. 반드시 낭자와 혼인을 할 것이니 미리 밤을 나눈들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께서 혼인을 약조하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직도 아버님께 혼사를 말씀하지 않으시는지요? 말씀드렸듯 저는 서자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하지만 그날도 곧 머지 않았습니다. 정녕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소아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석도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문고리에 새끼줄을 걸었지요. 낭자께서 제 진심을 외면하신다면 차라리 어머니의 곁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지요. 그러곤 줄을 제 목에 걸려 하자 놀란 소아가 황급히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믿어요. 사랑합니다. 도련님. 낭자. 그렇게 두 사람은 눈보라가 내리치던 겨울밤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달이 올 때까지 소아를 품에 안고 있던 오석도령은 꽃 피는 춘삼월에 혼례를 올리자는 약조를 남기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소아는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지요. 이 아이가 오석도련님의 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박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석도련님이 서자라 하셨지요. 제가 알기론 오석도련님은 서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늦둥이로 태어나 천대는커녕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걸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오석도련님은 보름 후에 강 건너 박판서 댁따님과 혼례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소아는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서자라는 것도, 심지어 혼례를 하자는 것도 그저 저를 안기 위한 술수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배는 이미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추운 날 숙부님 댁에 다녀오신 아버지는 심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마셨지요. 그 탓에 저는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서방도 없는 여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에 오진사 댁에 아기를 놓고 왔는데 도련님은 끝까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제가 다시 아기를 데려가려는데 그때 당신이 나타나 아기를 안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제 아기가 이리 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아는 말을 마치자마자 폭포 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수는 아무 말 없이 서럽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그러곤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한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잊을 수 없던 그날 밤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아이들은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었지요. 오늘 오진사 댁 셋째 아들 혼례 날이지. 맞아.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좋아. 나는 오늘 가서 소고기 산적이랑 잡채랑 다 먹을 거야. 오늘은 바로 오석도령의 혼례 날이었습니다. 평소 오첨지에게 밥 빌러 갔다가는 쪽박 깨지기 십상이지만 잔칫날만큼은 달랐으니 아이들은 잔치상을 얻어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 있던 것이지요. 이에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첨지 댁으로 달려갔지만 박수만큼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자식. 소아 씨와 아기를 버려두고서. 박수는 아기를 안은 채 다리 건너 오첨지 댁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굶주린 박수의 몸은 점점 오첨지 댁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배 골코 사는 처지에 이런저로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법이었으니 그는 결국 오첨지 댁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수가 안에 들어가자 그곳은 풍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판서 댁이랑 사돈을 맺다니 참으로 경사났네 그려. 감사합니다. 오석이, 한눈 팔 생각 말고 새색시랑 잘 살아야 하네. 아이고, 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혼인도 전부터 색시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색시만 보며 살아갈 겁니다. 돈은 많지만 이렇다 할 벼슬이 없던 오진사. 그런데 명문가 출신의 사돈과 연을 맺게 되었으니 첨지부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수는 그런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잔치상을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화려한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례상 앞에 서 있는 오석도령을 향해 연지곤지를 찍은 아리따운 색시가 나타나자 오석도령은 입이 귀에 걸린 듯 활짝 웃어댔지요. 박수는 닭다리를 뜯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쳇, 재수 없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과 달리 혼례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절을 하고선 이내 예주를 나누려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혼례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웬 머슴이 다급히 뛰어와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이 좋은 날 대체 웬 소란이더냐. 그것이 앞마당 곳간에서 웬 처녀가 문고리에 목을. 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혼례날 신랑 집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에 오첨지 댁 식구들과 사돈, 하객들은 모두 곳간으로 뛰어갔지요. 그러자 그곳엔 한 처녀가 새끼줄을 문고리에 걸고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소아 씨였지요. 저게 무슨... 으악.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서 저것을 끌어내려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콜록. 다행히도 아씨의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웬 아이 둘이 나타나 한 녀석은 아씨를 부축하고 한 녀석은 나드로 새끼줄을 끊어 그녀를 구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잔치는 엉망이 된 뒤였습니다. 사도는 제 딸을 급히 가마에 태우며 말했지요. 세상에 별 해괴 망측한 일이 다 있구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가? 됐고, 괜히 우리 집까지 부정 탈까 겁나네. 이번 혼례는 없던 일로 하세. 그러곤 떠나가 버리니 오 진사는 꿈에 그리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뭐들 하느냐? 우리 집안을 망치려든 저 못된 것을 어서 관하로 끌고 가거라. 저 고약한 것. 경사스러운 나를 망치려 들다니 도대체 어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오첨지가 소아를 관하로 끌고 가자 사또는 그녀를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소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사또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사또, 제가 어찌하여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소아는 그동안의 사연을 사또에게 모두 고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관아엔 침묵만이 맴돌았지요. 그런데 그때 사도가 침묵을 가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오석, 그놈을 냉큼 잡아오거라. 잠시 후 새신랑 오석도령이 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이를 본 오진사는 사정사정하며 말했지요. 사또, 어찌하여 저 부모도 없는 것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것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 아들과 혼인하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것의 말이 사실이란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아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첨지의 말이 맞다. 내가 오석과 정인이었다는 증거가 있더냐? 도련님께서 제게 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오련교도 걸었었지요. 그런 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보다 뚜렷한 증거는 없더냐? 이에 소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오석도령이 신이 나섰지요. 저 여우 같은 것.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앞길을 막는구나. 무엇 하십니까, 사또? 어서 저 못된 것을 벌하시지요. 증거가 없으면 내 말을 믿어줄 수가 없구나. 이에 사또 또한 어쩔 수 없이 소아에게 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동원에 나타났지요. 증거가 없긴 왜 없습니까? 여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박수였습니다. 박수는 사또에게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보여주며 말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관아에는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오석도령과 똑 닮아 있었으니까요. 일이 아비와 똑같이 생겼다니 더 이상 증거는 필요가 없구나.